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교육선정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와 우리 법원본부의 어떤 투쟁의 성과, 활동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촬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조합원 여러분들 찾아뵙고 강연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긴 한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촬영본으로다가 찾아뵙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의 직업정보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600개 직업에 대해서 한 2만여 명 가까운 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가 요소는 뭐 사회적 평판부터 해서 직무 만족도, 급여 만족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법원 공무원들, 뭐 법원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라 우리 전체 법원 공무원들의 직업 만족도가 무려 600개 직업군 중에서 7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위를 기록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우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해 왔고 우리 조합원들이 단결해 왔던 이런 어떤 힘의 결과물들이, 투쟁의 결과물들이 이 7이라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또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노동자는 덜 배운 자다. 노동자는 득이 없다. 노동자는 거지이다. 노동자는 장애인이다. 노동자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다가 또는 사회적 약자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누가 표현했냐면 몇 년 전에 전교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거의 70% 이상이 자신들의 부모의 70% 이상이 노동자인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크게 교육과 언론에서 끊임없는 노동에 대한 천대, 천시, 어떤 나쁜 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유익할까요? 해악일까요? 또 민주노총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또 강성 투쟁 이미지로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인식을 하게 된 근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철도 역사라든가 아니면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이런 전단지들이 붙어 있죠. 지명수배 전단지들이. 이런데 보면은 뭐 46살이고 뭐 신체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노동자풍이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64세고 순천 어딘데 노동자풍이다. 경상도 말치를 쓰고. 자, 그러면 도대체 노동자풍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범죄자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누가 봐더라도 이제 노동자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 항상 적인 범죄자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뭐 꽃미남이고 잘생기면 범죄자가 아닌 건가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범죄화, 범죄 집단화, 범죄인화 하는 그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써오고 보도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2013년도 11월 달에 탄핵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우리의 공공부분, 철도 부분을 포함한 공공부분을 외국 기업들한테 개방하겠다. 즉 외국 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공의 영역을. 이렇게 했을 때 철도노조에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에 총파업을 하면 언론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심었었죠. 그렇지만 2013년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국민들 70% 이상이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모든 역사에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이라고 마치 이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다가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하게 우리 법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업만 들어가면 불법 파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당시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합법적인 파업으로다가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투쟁만 하면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정정 보도는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정부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은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지 않았으면 3반물이 넘어갔을 것이다. 막 이런 반응을 했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해서 침탈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 선체적인 불법 행위가 먼저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파업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언급 없이 이 시간만 되면 민주노총을 폭력적인 집단으로다가 호도하는 이런 것들도 부정적 인식을 기하겠다는 것이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경선의의 의결 무산을 민주노총 탓으로다가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라는 진보적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노동자들의 탄력 권리 확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후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선의회에서 합의를 안 한 것인데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자기를 탄압하는 정책에 대해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호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유익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사실은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철도 민영화를 했던 일본, 영국,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철도 민영화 이후에 큰 대형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의 영역을 자본으로 돌리게 되면 자본들의 기본적인 이 기업 운영 방식은 뭡니까? 목표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전을 소홀하게 되고 비용을 올리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 공성이 약화되고 사고까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철도노조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라는 것이죠.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체 노동진영, 진보진영의 투쟁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이런 것들은 또 어땠을까요? 의료 민영화가 돼 있는 미국을 한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라보면 6주간에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22억 원의 병원비가 청구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료가 민영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꼬매는 그 바늘과 실 같은 걸 판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왜냐면 어디 째졌을 때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알코올 붓고 해가지고 직접 꼬매는 걸 한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이게 의료 민영화의 폐해고 이걸 막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진보진영의 투쟁이 과연 불이익한 건가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한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은 매우 정당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었다.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연금 계약 저희투쟁, 공적연금 강화투쟁도 마찬가지죠. 항상 공무원연금을 계약하고 나면 국민연금을 계약하고, 국민연금 계약하고 나면 또 이걸 비교 삼아서 공무원연금을 계약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 이 우리 민중들의 삶이 계속 후퇴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강화투쟁, 공적연금 계약 저희투쟁은 우리 민중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이익되는 투쟁이었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 언론노조의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유익한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사실은 1760년대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삶은 그야말로다가 진흙탕으로다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4시간에서 16시간, 18시간까지 일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영국의 리버풀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15세였다는 겁니다. 15살 정도가 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과 증언들을 보면은 6, 7세, 7, 8세 어린이들이 열악한 노동 공장에서 장시간 동안 노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심지어는 2살, 3살짜리 아이들도 자기 오빠나 형을 따라서, 누나를 따라서 나와서 같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계속 죽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이걸 막기 위한 투쟁들, 노력들을 했겠죠.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노동조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초창기 노동조합은 술집에서 만들어졌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나와서 전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는 거죠. 거기서 마시면서 자신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토로하고 하다가 거기에서 격분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보자 라고 하면서 거기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던 총무, 이런 것들은 선술집 사장들이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런 선술집에 안 오기 때문에 자기랑 처지와 입장이 같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기울어졌겠죠.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졌고,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면서 노동조합을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합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노동조합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법원 같은 경우도 1999년도 직장협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장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투쟁을 전개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그 당시 직장협의회죠. 직장협의회 회장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전출당하는 탄압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법원 측 관리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서 실명의 위기까지 발생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탄압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2002년도에 전국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2005년도 5월 2일 날 이미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법원노조로서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을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보면은 직장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장협의회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하고만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처장을 만나서 처우 개선 요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노동조합의 투쟁의 과정들을 보면은 행정처장 면담하라. 이게 초창기에 우리들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고, 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만 가지고는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2009년도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통합을 해서 민주노조의 기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쟁들을 해오면서
우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왔던 것, 이것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과정이고, 사실은 초창기 때 이 직장협의회를 전국의 어떤 연합 형태로 만들기 위한 전노준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전국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무수한 탄압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그거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모이면 해고시키겠다, 징계주겠다, 이런 탄압들이 수시로 직장협의회 간부들, 노동조합 간부들한테 있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노동조합이란 뭘까요? 노동조합이란, 노동자 개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단결해서 노사관계의 구조, 노동법과 단체협약, 이것이 안 되면 투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개선해 나가라, 이런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당당하게 관리자들 상대로, 법원장들 상대로 요구하고 투쟁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 뒤에 1만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냈던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은 2015년도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2,100시간 정도를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연간. 2019년도, 20년도에 들어와서는 1,900시간대로다가 줄긴 했습니다만, OECD 국가 평균이 1,700시간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여전하게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독일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4달 이상 우리가 더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실질임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착취를 통해서 창출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만큼을 더 일하고 이만큼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은 또 어떨까요? 이번에 LH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시키겠다라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정작 고위 관리직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만들고 구조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다가 투기를 못하게 하는 법과 정책을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처럼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이 문제를 여론전화 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죠. 두 번째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에서 2배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감액 조정률 55% 내에서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3분의 1도 채 될까 말까한 초과근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폐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또 공무원연금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이미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마 이것은 노동기본권,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상권이 인정이 되고, 특히 정치기본권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우리를 탄압하고 있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 노조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앞으로 투쟁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사건이 발생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죠. 이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볼까요? 불과 한 7년여 만에 주요 재벌들은 35배에서 66배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해 갔습니다. 자, 이 7년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일반 서민들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0.5배,
예, 0.5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들보다 수백 배의 이익들을 창출해 갔다는 거예요. 2018년도 20대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120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너희들의 탐욕이 경제를 망치고 따라가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하기 위한 이런 요구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재벌들의 행태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도 재벌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한 2천여 명 내외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노동자 간의 내전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다가 상당히 노동자들이 지금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을 쏙 빼버렸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다 하면서 누더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는. 근데 이게 이번에 제기하게 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년 이상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산재 사망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영국에서 도입했던 기업처벌법, 기업살인처벌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산업재해를 줄여보자는 차원에다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영국은 기업살인처벌법을 통과시켜내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기록했던 나라가 가장 적은 나라로다가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 법을 추진한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을 하면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법원 공무원들의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랭킹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통해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성과만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노력,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객관적 조건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나왔던 결과라고 보는데 저는 그중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원충원 투쟁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볼까요? 사실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매년 12명에서 15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자살로, 암으로, 각종 사고로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암과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던 게 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법원 공무원들 업무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많았죠. 이것을 해결해 나오는 과정들은 사실은 2013년도에 본격적인 인원충원 투쟁의 깃발을 내걸고 우리가 전주합원 진호있게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년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을 충원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량 경감 조치들이 쭉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만들어냈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보호자간제, 채무자 회상이원제도 이런 것도 노동조합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죠. 법원행을 써서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직장협의회의 요구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집행관 정원 확대, 특히 이제 590채 매년 20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0명에서 30명씩 선발을 했어요. 이것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10명 이내로 축소내는 이런 성과도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법원의 관리자들의 그 갑질 이런 것들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상당했죠. 과장을 쳐다본다는 것, 국장을 쳐다본다는 것은 거의 군대에서 연대장, 사단장 이런 사람을 했던 그런 풍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관리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서 부적절한 관리자들의 승진을 저지시키고 관리자들의 갑질을 근절시켜냈던 이런 것들도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게 됐던
효과였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높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다가 우리가 투쟁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제 시행, 이것도 법원의 획기적인 조치였죠. 사실은 작은 법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에 몇 번씩 당직을 서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영장 전담제를 통해서 다 없애냈던 것. 특히 영장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사람들 가서 하려고 하면 되게 막 어렵기도 하고 또 사고도 막 터졌었죠. 이것을 전담제를 시키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휴식권들도 보장시켜내게 됐습니다. 은행 신용대출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인하시키고 한도도 상향시키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걸 줄여내면서 연 100억 정도의 우리 그 법원 공무원들의 이율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게 10년 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의 100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금리 인하 효과도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경쟁식 시험 교육을 교육 위수제로 전환시켜냈고요. 그리고 전국 법원의 민원실 접수실에 방화벽도 설치하고, 거의 이게 설치된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지, 민원인으로부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는 거의 법원이 유일하게 시행했던 그런 어떤 성과였고요. 특히 점심 보안당직제, 이거 상당히 이제 신경 쓰이는 일이었죠. 특히 점심시간에 접수실 이런 데 업무를 우리가 중단시키게 만든 것들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전국에 어디에도 이걸 만들어낸 기관들이 없습니다. 성과상여금, 예전에 차등 비율이 상당히 컸습니다. S 비율도 많았고요. 이것을 노동조합에서 성과상여금 공정배분 투쟁, 반납 투쟁을 통해서 2006년도에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면 지금처럼 차등 비율을 축소시켜냈던 성과도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2010년도 1월 현재 우리 등기관들, 공탁관들 재정보증 보장액이 상향이 계속적으로 다 만들어냈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동조합의 성과였다는 거고요. 월 5만 원 판례조사비, 민원수당, 재판수당, 신설, 당직비상 이런 것들도 노동조합에서 계속 투쟁해 오면서 만들어냈던 것이었고, 6급 이하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비도 지금 인상을 시켜냈는데, 이것도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설립신고된 이후에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또 이거는 만들었던 성과이기도 합니다. 법원가족 상호부조회, 이것도 수십 년 동안 요구했지만 안 됐던 건지요. 이것도 전조합원들의 단결된 요구로다가 투쟁해서 이걸 도입한 전국적 범위의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법원이 유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무실 환경 개선, 휴양시설 건립, 독신자 숙소 확대 이런 것들도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이고,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우리 법원본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하게 해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저지 투쟁을 통해서 사퇴를 시켜내기도 했고, 박상옥, 신영철 등 재판 개입 또는 부적절한 이 과거의 행적에 대한 그걸 가지고 투쟁했던 그런 사법개혁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부적격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저지 투쟁, 이런 투쟁들도 계속 해오고, 지금은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으로다가 지금 법원본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퇴출제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투쟁해서 실제로 저지시켜내기도 했고, 각종 여러 가지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 투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공성 투쟁을 전개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이 분단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서 군축이 된다면 이 예산을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복지 비용으로 다 늘리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OECD 국가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이 복지 예산 비중을 더 늘려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남한의 어떤 경제 상황이 더 이상 발전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일 블루오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신용평가 회사죠.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여기서는 남북이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라는 보고서까지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통일은 우리 남북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도,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 통일운동을 우리가 보건본부가 적극적으로다가 결합하고 함께 연대왔던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도 마찬가지고요. 자, 노동조합에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가 잇따라 갑니다. 이 어용노조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기관 측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협조해 나가는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보통 어용노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노조는 이 기관이라든가 이 자본의 뜻대로 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눈치를 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된 관점을 가지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제 근본 이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조합비만 납부하는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투쟁의 주인 유체로 나서는 노동조합, 이런 것을 민주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다가 자판기 노조라는 게 있는데요. 자판기라는 게 보통 500원짜리 하나 넣고 단추를 누르면 커피 한 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마시고. 이것처럼 조합원들은 조합비만 납부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르는 걸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노동조합, 이것을 자판기 노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판기 노조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조합원들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라든가 기관 측에서 간부들 몇 명의 투쟁을 우습게 보죠.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큰 참여를 갖고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몇몇 간부들만 포섭을 해버리면 금방 어용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노동조합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용노조가 되거나, 또 하나는 사멸의 길을 가거나. 왜냐면은 조합원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간부들도 금방 지쳐가지고 어느 누구도 간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노조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멸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건본부는 끊임없이 민주노조를 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투쟁해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남부법원 사태 기억들 아시죠? 판사가 우리 직원을 감금했던 사건. 이것을 사법민주화 투쟁으로다가 명명하고 우리 전 조합원들이 전국법원에서 촛불을 들고 법원에서 쉴 있었던 일이죠. 해방 이후에. 이 투쟁을 통해서 해당 판사를 전출시키고 행정처장의 사과, 인사조치시키고 행정처장의 사과를 받아냈던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 이때 조합원들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08년도, 9년도에 있었던 속기 용역, 속기 풀제, 실무관 풀제, 저주투쟁, 기억나시죠? 이때도 전체 조합원들이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인원충원 투쟁, 너무 많이 죽어나가겠다 우리 직원들이. 이때도 우리 전 조합원들이 9월 11일 날 다 흰옷을 입고 출근하면서 집단 행동을 했고, 이걸 통해서 평년 대비 5배 이상의 인원충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법적폐 저지투쟁을 통해서 양승태를 구속시켜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상해직급 확대 투쟁을 통해서 이때도 전 조합원들이 흰옷 입고 출근하고 함께 힘을 모아내면서 5년 만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상해직급 확대를 만들어냈던 성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민주노조 지향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주인 주체로 나서는 투쟁들을 계속 도모하면서 만들었던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쭉 한번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서 보건본부의 어떤 성과, 노동자들의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처럼 노동조합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또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걸 만들어왔다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노동 조건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공기처럼 노동조합의 존재를 어떤 귀중함,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노동 조건들은 후퇴한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인식하고 단결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투쟁이 있으면
내가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공감도 누르고 이런 걸 통해서 힘을 보태겠다. 필요하면은 1인 시설 때 같이 서겠다. 이런 어떤 결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험본부도 또 우리 노동조 간부들도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또 용감하게 투쟁하고 또 혁신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